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네,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척추 관련된 의학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척추 질환들, 목 디스크도 좋고 허리 디스크도 좋고요. 협착증도 좋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실시간 통해서 남겨주시고, 또 실시간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대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만일에 댓글에도 좀 남기기 어렵거나 사연이 길다 하시다면은 비욘디 저희 메일이나 혹은 저희 연세산돌병원 유튜브 채널인 산돌TV에서도 온라인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통해서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상담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져볼게요. 자, 이제 강의로 넘어와서 오늘의 주제가 목 디스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 디스크 관련된 고민들, 상담하고 싶으신 것들 무엇이든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또 목 디스크와 관련된, 또 어깨 질환과 관련된 이러한 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랑 환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치료될 수 있구나, 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병을 의심해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강의를 한번 볼게요. 주제가 목 디스크 관련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왼쪽 어깨가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어떡하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처음에 의아은님께서 바로 질문을 하나 주셔가지고 라이브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받고 시작해 볼게요. 네, 의아은님께서 사무직이다 보니 일을 하고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원장님, 목은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유튜브에서 보면 이런 거 좋다고 하고 다른 건 안 좋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원장님이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도 한번 꼭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목이라는 거는 사실상 각도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전만각이라고 하잖아요. 전만각. 전자가 앞전자고 만이 글로 불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앞쪽으로 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만각은 이게 반대가 되니까 거북목이죠. 이게 이 뒤에가 불룩한 게 나쁜 거죠. 요건 다 나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은 머리를 들고 있잖아요. 머리에 무게를 지탱하는 건데, 저는 좀 머리가 커서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뭐 작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지탱해주고 그 움직임을 받아주는 건데, 이 각도가 조금만 앞쪽으로 쏠리면 엄청난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도에 따라서 하중이 실리는 그 무게의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은 당연히 전만각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줄 때는 이렇게 전만각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는, 앉아있을 때 허리에 전만각이 있어야 목이 스트레칭이 돼요. 내가 어깨도 떨어지고 등도 허리도 굽은 상태에서 목만 스트레칭을 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전신이 딱 잡혀서 허리와 이 전만각이 잡히고 어깨도 충분히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목을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우리가 충분하게 스트레칭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님께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목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구나. 전신을 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 박진영 PD님께서 매번 노래 부를 때 그 호흡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비슷해요. 그렇게 척추의 전만각이라는 거는 목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와 가슴과 등과 이걸 충분히 릴렉스 시켜주는 상태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쇼츠 통해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기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비온 뒤 계속 봐주시면 한번 제가 쇼츠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조금 무거워 보여요. 스트레칭만으로 안 될 것 같죠? 어깨가 안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강의로 들여다보고 좀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지금부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을 강의와 상관이 없어도 좋으니까 뭐든지 간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김민님도 감사드리고요. 아야아야네님 또 오용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월은 두 번 13일과 26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목요일과 수요일 오후 6시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깨가 안 올라가고 팔이 올라가지 않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환자분께서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왼쪽이니까 여기죠. 이게 잘 안 올라간다고. 처음에 내원을 하셨을 때 제가 만났을 때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이렇게 숟가락질도 하고 팔도 들 수가 있는데 왼쪽은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이렇게 겨우 이렇게 벗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지내셨나 했더니 환자분께서는 6주 정도 되었고 왼쪽으로 어깨가 잘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이제 식사나 이런 건 하니까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게 돌아오겠지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겁이 확 나고 또 병력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깨를 좀 먼저 치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 디스크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한테 방문을 해주셨던 환자분이세요. 그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3개월 전부터 사실 증상은 좀 시작되었다고 하세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목에 시술을 받은 적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전에 아프기 시작한 거는 어깨였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깨가 조금 모호한 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게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어깨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절반은 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은 어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어깨라고 말하면은 요 지금 제 윗도리를 보면 요 라인 있죠. 여기를 의사들은 견관절, 어깨 관절로 봐요. 만지면 딱딱 이 위 팔이 만져지잖아요. 그리고 쇄골뼈와 함께 여기 만져지는 이 부분을 보통 우리가 어깨라고 어깨 관절, 견관절이라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은 그런데 오시면 여기도 어깨라고 하세요. 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선생님들이 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통증이 어디 하나 정확하게 오나요? 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환자분은 60세이신데 어깨 통증이 처음에 왔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셨는데 그 엑스레이를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위팔뼈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깨 관절이거든요. 어깨 관절이라는 건 사실상 공중에 좀 떠 있어요. 네. 우리가 손가락 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이음새가 있잖아요. 척추의 후관절은 마치 깍지 끼듯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깨 관절은 어떠한 면에서는 위팔이 공중에 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근육과 회전근개라고 하는 특수한 끈 같은 이런 구조물이 연결이 되어서 어깨를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건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이상 소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보아도 관절면도 깨끗한 편이고 만일 석회가 있다면은 동글동글한 것들이 박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간격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60세 나이에 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엑스레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것은 관찰이 되어지지 않았고 50견이 의심이 돼서 주사도 맞고 약물 치료도 하고 물리치료, 도수치료도 하셨어요. 50견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유차성 관절 낭염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 관절이 딱딱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되는 어깨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frozen shoulder, 그러니까 동결견, 어깨가 굳었다, 얼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고발 연령이 이제 50대이다 보니까 50견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숫자 들어가면 좀 더 잘 와닿잖아요. 동결견? 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지? 강아지 이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50견이라는 게 훨씬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50세는 아닙니다. 네. 40세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60세도 올 수 있어요. 아야아야네 님이 기습 질문을 해주셨는데 50견이 회전근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좀 다르죠. 예. 50견은 말했던 것처럼 관절 자체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이게 움직임이 소실된 상태를 보시면 돼요. 회전근개라는 거는 아까 어깨가 공중에 떠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싸고 있는 이 도르래 줄같이 생긴 이런 힘줄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깨의 움직임을 만드는데 그 과정 중에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에 잘못 자라난 뼈라든지 좁아졌다든지 굳은 살이 생겼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가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에 병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50견은 조금 달라요. 달라서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관절의 볼륨이 감소하면서 움직임이 감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 안 올라가요. 아파하고요. 실제로도요. MRI 찍으면은 회전근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특별히 없고 엑스레이에서도 특별히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0견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잘 안 되니까 통증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에다가 좀 주사도 맞아주고 주사 맞으면 잘 낫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사가 들어가면서 관절에 좀 보충시켜 줄 수 있는 관절의 성분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같은 걸 조금 써서 맞아도 좀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걸 줄여주면 부드러워질 수 있죠. 약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물리치료나 도수요법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50견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도 하기도 해요. 브리즈망이라고 해서 이제 관월적으로 우리가 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수동수를 해서 굳은 거를 갖다가 탁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야야님이 겉으로 보면 간단하게 생겼는데 속은 세상 복잡하네요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겨도 또 어깨를 사용하세요.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들러 올리는 거는 단지 그것만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감별이 잘 안 가죠.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연에 나오는 환자분은 그냥 처음에 어깨 질환으로 생각이 많이 돼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3주 정도 꾸준하게 치료를 했는데 점점 더 아프고 어깨를 올리는 게 힘든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제가 들어도 거의 뭐 50견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엑스레이도 특별한 거 없고 충분히 이 나이 때면 생길 수 있는 일이니까 걱정은 좀 되시죠. 여러 차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비하면 50견이 많이 의심은 됐는데 또 다른 병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보고 내가 만약 이런 증상이 지금 느껴지거나 우리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들어보니까 오늘 강의는 목 디스크라는데 그럼 목 디스크랑은 뭐가 차이가 있지? 이런 걸 한번 제가 한번 포인트를 알려드려 볼게요.
당연히 어깨 질환이 1번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깨 질환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어깨에 통증을 동반한 관절 운동 범위 감소. 그러면 어깨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사들이 많이 하는 테스트가 바로 empty can sig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ty can. 그러니까 캔이 빈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자, 엄지척 해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엄지척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지척 한 다음에 요걸 뒤집는 거예요. 예, 마치 물을 들고 있다가 뒤집듯이. 그러면 이 돌리는 순간 이 어깨에 통증이 딱 오면 거의 회전근개나 어깨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걸 눌러주는데 못 들어 올려요. 그러면 어깨 관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가벼운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참 좋아요. 병원에 실제로도 저희가 정형외과를 가시면 많은 선생님들이 어깨 아프다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실 거예요. 혹은 팔을 벌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네. 이때도 통증을 느끼거나 약간의 저항을 줬을 때 못 들어 올리면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오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목 디스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추 질환이에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경추 질환이면 목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깨가 생기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경추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방사통을 동반하는 어깨 통증과 마비는 경추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경우도 많아요. 경추 질환도 목에서부터 이렇게 어깨로 통증이 내려오거든요. 위팔과 어깨 요 사이에 통증이 생기면 환자들은 이게 어깨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마비가 생겼다면 못 들어 올리겠죠. 그것도 분명하게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깨 질환과 목 디스크 같은 경추 질환은 좀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경추 질환은 스퍼링 테스트라는 걸 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줬을 때 찌릿하면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젖힌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눌러주죠. 하면은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섞어가지고 조금 쉽게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고 팔을 들어 올리라고 하거든요. 잘 들어 올렸어요.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하고 계시라고 그래요. 자, 이러고 있는 거죠. 좀 나아져요. 통증이 나아진다. 그러면은 거의 목 디스크예요. 예, 신박하죠. 예,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좀 나아지는데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어깨 질환 자체가 심하면 지금 이 동작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드는 것 자체가 아프고 들 때에도 부딪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다시 환자분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 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탁탁탁탁 구별이 되면 뭐 의사가 뭐로 필요하겠습니까? AI한테 자 봐봐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진단이 뭐 같아? 라고 물어보면 다 대답이 나오겠죠. 하지만 환자의 몸은 우리 사람의 몸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사를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환자도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 환자분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고 근데 통증 자체가 거의 어깨 주변으로만 거의 국한되셨던 것 같아요. 아래쪽까지 방사통이나 팔저림이 심해졌다면 목 디스크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 주위로만 통증이 매우 심해지니까 환자분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옷 갈아입을 때도 올리는 건 거의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일상생활이 많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도수치료도 많이 받으셨다가 바로 옮겨가셨어요. 어깨를 잘 본다는 병원을 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가니까 당연히 MRI 검사를 해야죠. 어깨도 엑스레이와 마찬가지로 근육, 회전근개, 관절면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MRI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내려보려고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회전근개나 요런 거는 약간씩 힘줄염이 있기는 한데 지금 증상을 일으킬 만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목 디스크나 경추 협착증이 원인인 것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워낙에 잘 보시는 선생님이니까 딱 보시고 각이 나온 거죠. 어깨 수술을 많이 하시니까 이건 어깨에 이 정도 나오지 않는데요 하면서 목이나 딴 걸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또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환자 소개로 돼서 병원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원장님한테 한번 가봐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 오셨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이미 근육 등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못 올리는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근력 등급을 평가할 때 5점은 완전 정상이에요. 다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 4점은 들어 올리기는 하는데 뭔가 힘든 거죠. 3점은 겨우 올리는 거예요. 중력을 이기는 정도. 그러니까 3점부터는 환자가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워요. 2점은 중력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못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숄더가 2, 3니까 거의 떨어져 버린 거고 어깨를 싸고 있는 요 삼각 모양의 삼각근도 많이 줄어들어서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저도 처음에는 어깨 관절염이 심한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움츠러들어 있었고 근위축이 심하니까 외관상으로 딱 봤을 때는 어깨가 문제가 생기셨나? 라고 저는 외관상으로 느꼈어요. 근데 MRI를 다른 병원에서 찍은 거 어깨를 보여주시니까 어깨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네요. 네. 그러면서 환자분도 네, 어깨 잘하신다고 해서 갔는데 아닌 것 같다고 목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바로 MRI 찍어봐야죠. 네. 그래서 경추 MRI 찍어서 그쪽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목에 신경공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환자분에서는 이렇게 목에 협착증을 분명히 찾았는데 어떤 분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목이 깨끗한 거예요. 이제 기다부터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팔신경 얼기에 문제가 있다. 뭐 흉곽 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소라시스 아울렛 신드롬이다. 뭐 말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행히도 찾아낸 거죠. 그리고 근점도 검사상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MRI에서 어디가 많이 좁아졌다는 뜻인가요? 자, 4번, 5번과 5번, 6번인데 목뼈는 모두 7개예요. 그래서 요 뼈가 2번이니까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추간공이라고 하는 구멍인데 이 구멍이 4번, 5번과 5번, 6번이 좁아진 거예요. 특히 5, 6번이 많이 좁아졌어요. 확대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5번, 6번 사이에 제가 화살 표시한 데가 까맣게 돼 있는 게 보이죠. 위에는 어떻죠? 2, 3번은 구멍이 잘 보이죠. 3, 4번도 잘 보이죠. 4, 5번은 좀 까맣죠. 5, 6번은 완전히 막혔고 6, 7번은 또 구멍이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신경공이 막힌 거예요. 저거를 다른 말로 추간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해외에서도 보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혹은 인터버테브라 스테노시스라고 하는데 인터버테브라 포라멘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뉴럴 포라멘은 신경공 그리고 인터버테브라 포라멘은 추간공이에요. 김민님이 척추 사이 공간 추간공 100점입니다. 네. 김민님 100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간공이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추간공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는 뭘까? 바로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두꺼우면 추간공도 넓어지는 거고 디스크가 다 닳아서 얇아지면 추간공도 좁아지는 거죠. PD님들이 커피 쿠폰 주시면 김민님 같은 건 바로 쏴드릴 텐데 그죠? 100점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상태예요. 자, 정답은 바로
목 디스크로 인한 경추 협착증이 원인이다. 근전도도 그리고 MRI도 증상도 세 개가 다 일치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치료해야죠. 치료하면 낫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마비가 없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 돼요. 약도 먹고 견인도 하고 비수술도 하고 또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마비가 심한 상태잖아요. 못 들어올리면 지금은 근력 등급이 2점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을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되고 수술을 해야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하루빨리 하시는 게 무조건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을 결정을 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망설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의 방법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망설이냐면 내가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돌아올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걸 환자분들은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돌아오지는 않고 수술만 해서 그냥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태가 되면 이거 괜히 한 수술이 될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병보다는 신경 뿌리가 눌려서 생기는 신경 뿌리병증으로 인한 마비는 수술로 돌아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척수가 손상돼서 마비가 온 경우에는 잘 안 돌아와요. 결과가 나쁜 경우도 많아서 완전히 마비가 되거나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추간공이 눌렸다는 것은 신경 뿌리병증인데 그걸로 인한 일부 근육의 손상과 마비가 발생한 거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보면 5번하고 6번 사이에 디스크 간격이 특히나 좁은 것을 알 수가 있죠. 확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5번과 6번 사이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디스크 간격이 아주 좁아요. MRI에서는 병이 두 군데 있었어요. 4번과 5번 사이, 5번과 6번 사이.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 5, 6번은 거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걸 보고 이제 의사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민님이 척추 사이 공간, 주간공 맞추셨잖아요. 그걸 유지해 주는 거는 디스크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줄어들어서 확 낑겨버린 거니까 건물이 내려앉은 거랑 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앉은 건물에 창문 몇 개를 뚫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기는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유압술이 유리합니다. 완전히 주저앉아서 낑겨버렸는데 그걸 몇 개 깎아낸다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척추 사이 공간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신경 뿌리가 나가는 공간이 나오겠죠. 이렇게 찝혀져 있는데 여기 좀 깎는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건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통할 수 있겠죠. 통증이 아니라 마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추 유압술이 이러한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또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내시경을 또 하시면서 내시경으로 저런 경우에도 충분히 나는 회복된 사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저렇게 해도 충분히 잘 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 그럴까 선생님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되어진 심한 마비와 근위축이 오면 확실하게 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술 전후를 보면 다른 사람의 다른 목이 된 것 같죠. 완전히.
다 깎아내버리기 때문이에요. 수술 전에는 이렇게 골격도 형성되어 있고 완전히 붙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깎아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다른 사람으로 보이죠? 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어서 수술 직후에 딱 맞아 떨어지게끔 붙여준 거예요. 골격도 전부 제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신경 입장에서는 가장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수술은 뒤로 한다면 내시경 감압술이고 앞으로는 전방 유압술을 많은 선생님들이 선호합니다. 하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지 모르더라도 저는 보통은 전방 유압술로 설명을 드리고 그게 더 유리하다고 의견을 드리는 편입니다. 수술 후 4개월 정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고 재활을 계속 하셨어요. 네, 도수 치료도 하셨고요. 그래서 좌측 팔은 정상으로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다면 3등급 이하이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게 신경뿌리 병증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경추질환과 어깨질환은 임상적으로 구별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으면 의사를 속입니다. 저는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는 어깨 환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심하게 변형이 왔는 줄 알았어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엑스레이랑 MRI를 보고 아니구나를 알았죠. 그래서 항상 같이 생각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 유압술로 신경 보존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모든 수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또 후방 감압술로 내시경만으로도 잘 치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나를 제일 잘 생각해 주는 선생님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였고요.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님께서 오늘 100점 맞으신 김민님. 네. 강의를 들으셨는데, 침습 치료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침습 치료가 뭐냐? 그 침습 치료는 아니고, 최소가 빠졌어요. 최소 침습 치료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최소 침습 치료. 그래서, 최침치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하고, 영어 약자를 따서, Minimally Invasive Surgery 해서 MIS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MIS가 최소 침습 수술이에요. 내시경이 목 부위에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 부위에 내시경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일에 환자분이 마비가 없다면 내시경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쪽으로 임플란트를 넣고 고정을 하는 걸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되거든요. 통증만 있고 팔저림이 많았다면은 내시경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일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멍을 1개 뚫어서 하니까 2군데니까 2개가 뚫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또 한 구멍으로 2개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약간만 트이면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냥 부위당 한 군형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부위당 하나씩을 원칙으로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일고가 양방향은 적응증이 같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하고 선생님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거의 대부분을 다 90% 이상을 단위공으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중에서는 2개 하시는 분도 있어요. 1개만 할 때는 뭐 단위공하고 환자의 오른편 왼편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다양하게 섞어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양방향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양방향을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 숫자로는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해 드리면은 김민님 질문에는 잘 대답된 것 같아요.
그죠? 치치치로 줄이면 되겠다고 하시는데요. 아,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치치치. 알겠습니다. 치치치로 가자. 좋습니다. MIS는 치치치다. 좋네요. 자, 건포도 땅콩님 걸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건포도 땅콩님께서 원장님, 저는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물류창고에서 일하면 반복적인 작업이 많죠. 목은 이 직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노트북은 아주 나빠요. 예.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치과 선생님들 많이 오세요. 많이 옵니다. 예. 업무 환경이 치과도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예. 안 생길 수가 없고 요즘 저야 내시경을 하니까 이제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해서 저는 이제 목을 숙이고 수술을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내시경을 많이 하다 보니. 근데 개방형 수술을 저도 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걸 내시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병통치라는 거는 제가 의학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지. 제도 90%는 거의 내시경을 하지만 그래도 절개에서 하는 수술이 없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목 많이 아파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찢어져서 오거나 아니면은 큰 농양이 차거나 뭐 아니면은 혹 같은 걸 떼주거나 이러면은 절개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수술을 하거나 루페라고 안경을 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현미경으로 할 때도 있는데 현미경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좀 C커브가 유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아픈 것 같아요. 물류창고에서도 일하시다 보면은 계속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니까 등 쪽이나 날개 쪽지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도 원인일 거고 어깨도 원인일 겁니다. 어깨가 원인이 아니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한 지 1년 정도 돼서 요령이 없진 않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쯤 아픕니다. 네. 저는 왜 엘보우가 왔겠습니까? 척추 수술만 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네. 그때쯤 되면 와요.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포도 땅콩님은 제 생각에는 경추, 어깨 다 있을 것 같고요. 둘 다 골고루 치료해 볼 수 있거든요. 약은 딱히 구별되는 거 없고요. 주사는 부위별로 맞으면 되고 물리치료도 부위별로 하시면 되고 도수나 이런 요법은 어깨랑 목은 같이 연결지어서 많이 하니까 한꺼번에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아플 때가 된 거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간간히 해주세요. 충분히 이렇게 신전을 해서 커브를 만들어주는. 저도 요새 좀 노트북 작업을 할 일이 있었던지 목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오면서 계속 스트레칭 했어요. 베개도 중요하고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봉골레 불닭님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봉골레 불닭님이 스티븐 시걸이 예전 분이시네. 스티븐 시걸 요즘 사람들 모르는데 스티븐 시걸이라고 여러분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대단하신 영화 배우 있었죠. 이렇게 해서 팍 이러면 끝납니다. 네. 모든 게 이걸로 다 끝나요. 저걸 이렇게 확 해치우는데 도수 치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도수 치료 세게 했나 본데요. 근데 왜 도수는 치료가 안 되고 도수 치료처럼 치료가 안 되고 죽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우리가 도수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의사의 처방하에 이루어지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요. 예, 물리치료사가 할 수 없어요. 의사의 처방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얼굴 쓱 보고 도수 받을까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또 실제로 물리치료사도 바로 이렇게 안 하죠. 예. 먼저 전신적인 체크를 하죠. 예. 목에, 등에, 날개뼈의 위치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도수 치료를 하는 전용 베드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해요. 만일에 잘못하면은 진짜 스티븐 시걸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스티븐 시걸 같은 일이 하면 안 되고 그 영화에서처럼 일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 뉴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떤 외국 일이 많죠.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목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지마비가 돼서 이렇게 뭘 채우고
콧줄 같은 거 끼고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서 옆에 막 젊었을 때 사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해외 토픽 같은 걸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처방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간간히 환자분들이 그런 거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얘기해요. 아, 이게 손이 좋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뭐 치료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불법 의료야.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잘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 불행한 바나나님 질문 들어볼게요. 아는 분이 목 디스크가 있으신데, 예, 아시는 분이래요. 아는 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 이야기인 경우가 많던데, 디스크가 빠진 것 같으면 목을 막 때려서 디스크 다시 넣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안마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두들려줘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잘 하지는 않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치료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지금 진짠가? 하고 제가 봤는데 환자분이 보여주시기도 했었고, 정상적인 의사들이나 우리가 이런 정상적이라고 표현할까요? 제도권 안에 있는 의료기관과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의사들은 그런 생각하진 않죠. 예,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행한 바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냥 좀 아프니까 두들려 주잖아요. 마사지 하듯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근막을 이완시켜주고 하는 요법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저희 애들한테 막내 딸한테 막 허리 이렇게 목 등 아프다고 뭐 밟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것들은 공인이 가능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디스크를 넣는다면서 의료적 자문을 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네, 그거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다음은 SSFI 4YY님, 이름이 좀 어렵네요. 자, 더블 S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더블 S님.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목 디스크 협착증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시술해 보려고 합니다. 경추 시술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술을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시술하는 의사가 강의를 나왔으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꼭 해드려야 되겠죠? 경추 시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첫 번째로 구별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시술은 다 뭐죠? 비수술 말하는 거예요. 내시경은 수술이니까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 지금 시술은 비수술을 의미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이 아니라 그게 맞아요. 예, 뭐 내시경도 시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헷갈려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시술인데 비수술이에요. 어떤 게 있냐? 크게 두 가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1번은 신경 성형술이에요. 허리에다가 하는 것처럼 카테터를 넣어서 약물로 씻어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주파예요. 예. 그거는 똑같이 카테터를 이용하는데 신경 성형술은 뒤쪽으로 하고 고주파는 앞쪽으로 해요. 예. 고주파는 고주파 에너지를 넣어서 열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목 디스크의 벽면을 살짝 지져주는 거죠. 해서 줄여주는 거예요. 예. 그게 고주파예요. 그래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 고주파 시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경추 목 뒤로 하는 거는 뭐 신경 성형술, 신경 유착 박리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는 뒤쪽으로 하는 시술을 아주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고주파 시술은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모든 경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상대적인 것들인데 지금 사례자 같은 분이 이제 만일 마비가 없고 아프기만 해서 왔다 그러면 아까 5, 6번 디스크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하면은 매우 나빠요. 큰일 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라 더 줄어들어요. 자, 고주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을 구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겹살이 줄어들죠. 더 구워. 계속. 그럼 어떻게 되죠? 바싹 타서 납작해져 버리죠. 비슷한 거예요. 열을 계속 가하게 되다 보면은 줄어들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안 그래도 지금 말라버린 디스크인데, 예, 그거를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완전히 태워먹는 일도 발생하겠죠. 그래서 고주파는 저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편이고, 신경성형술 계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두 개 다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고, 지금도 시술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둘 다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조금씩 방법의 차이는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은 뒤쪽으로만 하는 신경성형술 계열을 좋아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허리 얘기가 있는데 허리 얘기도 다 대답해 드리니까요. 자, 허리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라라님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진도 찍었고 병원에 갔더니 이상이 없나 봐요. 이 정도면 참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일단 집에 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렇게 소견은 딱히 없어도 진통제나 주사 처방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우라나님께서는 이거는 환자가 통증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반응하는 거는 의사로서는 의무예요. 의무. 근데 최근에 마약류에 대한 처방과 함께 우리 의료계가 마약류 처방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강력한 진통제를 원할 때, 만일 환자가 선생님한테 저는 원장님 딴 건 필요 없고 이 약을 주세요. 근데 그 마약이야. 그것만 자기는 듣는데, 그러면 의사들 처방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허리가 아파서 갔을 때 줄 수 있는 소염 진통제와 진통제는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주사 처방도 가능하고. 참아야 된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무언가 오해가 있었거나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라라님의 이야기 단편만 들어서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진통제나 주사 처방 통증으로 가능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 시그널님 거를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시그널님께서 목이 아플 때 뜨거운 찜질을 하신대요. 시원하고 좋은데 치료 느낌이 전혀 없대. 다음날 더 아플 때 있고, 냉찜질로 할 거야? 온찜질 하세요. 예. 냉찜질은 보통 방금 다쳤을 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축구하다 삐끗했어. 그러면 냉찜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망상적인 통증이 있잖아요. 온찜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치료 느낌이 전혀 없다고요? 예. 열 치료니까 증상 조절을 하는 게 맞죠. 근육을 이완시켜 주니까. 냉찜질 하지 마시고, 만성적인 상태에서 괜히 얼음찜질 했다가 근육 경련 오면 더 아파서 병원에 오십니다. 오리지널 시그널님은 제 느낌은 온찜질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그 다음은 왕구이님이신가요? 왕구이님? 네. 왕구이님께서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5, 6번 디스크가 살짝 눌려있고 일자목이래요. 제가 진통소염제 알러지가 있어서 트라마돌만 처방받았는데 요즘은 두통에 어깨까지 통증이 있고, 잘못 자고 일어나면 팔까지 통증, 목에 경직도 자주 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하기 싫어요. 살짝 눌려 있으면 수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수술을 하려면 확실히 눌려 있어야죠. 내시경도 그렇고 당연하죠. 자, 제 생각에는 트라마돌만 먹었잖아요. 트라마돌 그냥 순수한 진통제거든요. 네. 소염제는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으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맞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누어서 골고루 적절한 곳에 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얼 브랜치 블락 같은 MBB, 제가 좋아하는 주사 치료인데 후진의 측지신경 차단술 가장 기본이거든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트라마돌만 먹으면서 계속 아프다? 하셔야 됩니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 치료 저는 권유해 드릴 것 같아요.
자, 이어서는 GBJ7810님 거 대답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사 얘기를 하니까 이 질문 대답해 드리면은 연속성이 있어 보여요. 예. 경막의 주사랑 신경차단술이랑 성형술이랑 다른 건가요? 헷갈리네요. 선생님들마다 얘기가 다르다. 자, 경막의 주사는 신경차단술의 일종인 거예요. 신경차단술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후관절 뭐 주사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MBB, 후진의 측지 신경차단술도 있고요. 경막의 신경차단술도 있고요. 신경근 차단술도 있고요. 뭐 목에다가 한다면 앞쪽으로 하는 상상신경차단술도 있고요. 되게 많죠.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경막의 주사라는 거는 척추에 한다는 걸 의미해요. 예, 왜냐하면 신경차단술이라는 거는 페리페랄, 말초에 하는 것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정강신경에다가 한다. 아니면은 스케퓰라 너브 같은 날개뼈 주위의 신경에다가 한다. 그것도 다 신경차단술이거든요. 근데 경막외라고 붙으면은 이건 척추에 하는 거예요. 척추. 예. 경막의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과 신경성형술은 같은 거예요. 의미는. 왜냐하면 경막외관 공간이라는 데 주사로 약을 넣어주는 게, 바늘로 넣어주는 게 경막외관 신경주사, 신경차단술이고, 바늘이 아니라 관을 넣어서 약을 넣어주는 게 신경성형술이에요. 그러면 같은 건데 달라요. 되게 웃기는 말 하는 것 같죠? 무슨 말이냐? 같은 종류의 건데 디테일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신경성형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바늘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에 카테터라고 하는 관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약을 사용할 수 있고, 카테터로는 약뿐만이 아니라 고주파나 풍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에너지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이저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작은 내시경을 넣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는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리는 같은 맥락의 것이지만 디테일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의사들끼리는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잘 들어간 경막외관 신경차단술은 신경성형술 못지않다. 두 가지가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주사는 해봤자 뭐 그 가격대겠지만 신경성형술 계열은 다 100만 원 이상의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잘 들어간 주사는 신경성형술 같은 효과를 확 낼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주사는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주사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디테일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거 대답해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엔세이드님께서는 약물에 우리 엔세이드로 하신 건가? 둘 다 나쁘겠지만 거북목이랑 일자목 중에 어떤 게 더 예후가 안 좋고 나쁜가요? 거북목이랑 일자목이요? 거북목이죠. 거북목은 후만증이 생긴 거잖아요. 일자목은 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형태가 그렇다고 해서. 거북목은 점막이 소실돼서 후만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훨씬 나쁘고 예후가 안 좋은 거죠. 예. 두 가지는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일자목은 그냥 제가 그렇게 설명드려요. 형태로. 우리가 눈이 작다고 무조건 시력 나쁜 건 아니잖아요. 콧구멍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숨 잘 못 쉬는 거 아니잖아요. 입이 작다고 밥을 입이 크면 뭐 더 잘 먹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자목은 좀 형태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거북목이 돼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꺾였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북목, 일자목을 그냥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도를 재요. 그래서 그 전망각이 있어요. 2번 뼈와 7번 뼈 사이에 전망각, 그리고 2번 뼈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7번 뼈 사이의 길이 C7SVA라고 하는데 어렵죠. 예.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그냥 건축하듯이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미스매치가 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모니터만 보고 뭘 하고 있을 때 다 선생님들이 그거 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모양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도를 가지고 거북목은 후만증은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목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굉장히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깨 질환으로 많이 오인될 수 있었고 그리고 착각하기 쉬웠던 환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고 싶지는 않은 유압수를 들여다보게 됐는데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을 정해놓고 달려들지 마세요. 항상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시고 방법은 가장 좋은 거를 나한테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공식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통증 없는 밤 되세요. 굿밤 되세요. 안녕.